사람들은 금을 그저 금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면적인 재설정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37조 달러의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으며 매년 이자 상환만으로 1조 2천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정 계산은 공식적으로 파탄났으며 사회의 완전한 붕괴 없이 남은 탈출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소름 끼치는 현실은 정부가 이미 이 탈출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환호하는 문서 안에 그 장치를 숨겨 놓았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의 화면에 번쩍이던 헤드라인을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명령, 서명, 암호화폐 시장은 급등했고 인플루언서들은 환호했습니다. 모두들 디지털 미래를 쥐고 있는 오른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왼손을 주시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훑어만 보고 실제로는 아무도 읽지 않았던 바로 그 문서 안에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을 위한 법적 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저지른 20조 달러짜리 실수는 이 명령이 비트코인에 관한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 비축 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제2조에서 사용된 특별히 신중하게 선택된 법률 용어입니다.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 내의 정의를 찾아보면 전략 비축 자산에는 디지털 화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특정한 문구가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전에 전개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933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정부의 파산을 막기 위해 그들의 부를 몰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 중 사재기에 맞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호한 관료적 언어를 사용하여 사유재산의 직접적인 압류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의 새 명령에 담긴 언어는 소름 끼치도록 유사합니다. 이는 국고의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며 평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가안보,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에 달하면 지불 능력은 곧 국가안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금을 재평가하기 위한 법적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는 전국적인 공황을 유발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단순한 위장술, 즉 주의를 분산시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파산한 달러에서 유형 자산으로 넘어갈 다리가 필요하며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것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룻밤 사이에 빚을 없앨 것인지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부채 시계를 보지 말고 국고의 비밀 장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부가 파산을 인정하지 않고 37조 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이해하려면 기자회견에서 결코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회계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금 증서 개정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일본 혹은 미국 납세자로부터 단 한 푼도 빌리지 않고 국고가 수조 달러를 찍어낼 수 있도록 하는 비밀 메커니즘이자 금융 핵 발사 열쇠입니다. 연방준비제도법 (Federal Reserve Act) 이 허용하는 마법 같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쓰려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월스트리트의 채권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국고는 약 2억 6,100만 온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식 주간 명세서, 특히 816만 8003번 개정을 보면 그 금은 온스당 42달러 22센트라는 법정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1973년에 공법에 의해 책정되었으며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장부상으로 정부는 전체 금 비축량이 고작 110억 달러의 가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110억 달러는 국고에서 발행하여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하는 종이 형태의 금 증서로 표시됩니다. 연준은 종이를, 국고는 금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속임수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재무부 장관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그 비축량을 시장 현실에 맞춰 재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온스당 2만 달러로 새로운 가격을 설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은 즉각적입니다. 국고 장부상 금의 가치는 110억 달러에서 대략 5조 2천억 달러로 급등합니다. 국고가 이 현금을 얻기 위해 금을 팔까요? 아닙니다. 연준으로 금을 운송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치 차액을 나타내는 새로운 금 증서 묶음을 인쇄할 뿐입니다. 이 증서들을 연방준비제도에 넘겨줍니다. 법에 따라 연준은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연준은 미국 국고의 일반 계정인 TGA에 현금 등가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몇 초 만에 국고의 당좌 예금 잔액은 거의 제로에서 5조 달러로 치솟습니다. 부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채권 시장의 공황도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트녹스에 보관된 금속의 새로운 공식 가격에 의해 뒷받침되는 무에서 창조된 순수한 무제한 자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단 한 번의 오후에 국가 부채의 15%를 탕감할 것입니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분의 돈을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돈 가치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은 이미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2만 달러인가? 왜 10,000달러가 아닌가? 왜 5만 달러가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치 이론에서 냉혹하고 엄정한 수학으로 전환됩니다. 2만 달러라는 숫자는 무작위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투기적인 거품 목표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대수 방정식에 대한 계산된 해답입니다. 이 방정식을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달러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채입니다. 그것은 채무 증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너무 많은 달러가 발행되었고 충분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 증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채권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고는 전 세계의 달러가 다시 한번 금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그들이 은밀히 계산하고 있는 수학적 해답이 있습니다. 미국의 본원 통화, 즉 강력한 통화이자 실물 현금,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에 예치된 은행 준비금을 합한 금액은 현재 약 5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토대입니다. 이 5조 5천억 달러가 흔들리면 세상은 끝장납니다.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우리가 찍어낸 본원통화 1달러마다 금고에 그에 상응하는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100% M0 담보라고 부릅니다. 이는 변형된 근본위제와 같습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일본에게 달러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물 자산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꺼내 보십시오. 본원 통화인 5조 5천억 달러를 미국의 금 보유고인 2억 6,150만 온스로 나누어 보세요. 그 결과는 온스당 21만 1,032달러입니다. 계산기 화면에 2만 1,350이라는 숫자가 2만 달러로 반올림되어 표시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금의 그림자 가격입니다. 이는 미국 달러의 본원 통화 공급을 완전히 담보하는 데 필요한 가격입니다. 그들은 공식 재평가를 위해 깔끔하게 2만 달러로 반올림합니다. 이것이 목표가 그렇게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부를 맞추기 위해 XX 값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채를 상쇄하기 위해 5조 달러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을 더 찍어낼 수 없으니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금의 가격을 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역설계된 방식입니다. 채권 시장을 구한다는 결과가 금 가격이라는 입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경제학 수업 화이트보드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인 연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수학적 공식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공황 기간 동안 대중으로부터 부를 빼앗아 국가에 직접 이전하는 데 사용된 주요 도구였습니다. 그 청사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90년 된 것입니다. 정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지난번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933년 작전의 판박입니다. 1933년 4월 5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를 발효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책은 이것이 사재기를 막기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시민들이 매트리스 아래에 금을 숨겨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금을 몰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금융 역사상 가장 큰 내부자 거래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수한 것입니다. 여기 배신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1933년 4월, 정부는 모든 미국인에게 금화와 금괴를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따랐다면 그들은 온스당 20달러 67센트라는 공식 법정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애국적인 미국인들은 은행에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덫이 닫혔습니다. 9개월 후 1934년 1월 30일 루스벨트는 금보유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그 모든 금의 소유권을 미국 재무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 번의 서명으로 루스벨트는 금의 가치를 온스당 20달러 67센트에서 35달러로 재평가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69%가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이익을 얻었을까요? 금을 제출했던 시민들이 차액에 대한 수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는 단 한 푼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방금 몰수한 금을 재평가함으로써 정부는 즉시 28억 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들은 그 횡재 이익을 환안정기금, 즉 ESF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부 외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이 기금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의회 감독 없이 운영되는 정부 비자금입니다. 그것은 미국인의 부를 몰수하는 것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선례입니다. 이것이 사례 연구입니다. 1933년 그들은 은행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절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싸게 팔도록 강요했고 자신들은 비싸게 재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숫자는 다르지만 작동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28억 달러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5조 달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3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재평가가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재설정될 때 그들이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1933년의 몰수는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은 지난 3년간 조용히 그 속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은행들이 그런 재평가를 받아들일 리 없어요. 금융 시스템을 파괴할 거예요. 당신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3년 전 바젤 3 바셀 타일이라는 글로벌 은행 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아무도 뉴스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환정 자금 비율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 속에 묻혀 있었지만 바로 이 순간을 위한 활주로를 확보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은 3등급 자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은행 용어로 말하자면 투기성 주식이나 정크 본드처럼 위험하다고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금을 보유하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100% 담보로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젤 3 규정해 배정된 실물 금은 1등급 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1등급은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안전 등급입니다. 또 무엇이 1등급 자산인지 아십니까? 현금과 미국 국채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를 운영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가들은 부채 위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기 전에 금을 그들의 대차대조표상에서 무위험 자산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만들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착륙 활주로를 만든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금이 위험 자산이고 그 가격이 2만 달러로 치솟는다면 이는 은행들을 파산시킬 수 있는 엄청난 변동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 티어1 무위험 자산이고 가격이 2만 달러로 급등한다면 은행들은 단순히 다시 건전해질 뿐입니다. 금을 티어1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은행들의 재무제표는 즉시 회복됩니다. 그들은 금을 상품에서 통화로 바꾸었고 금 재평가로 인한 막대한 가치 유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무부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은행들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용히 축적해온 바로 그 자산으로 구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여러분이 ETF나 선물 계약을 통해 금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권 계좌에 종목 코드가 있다고 해서 금을 소유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1933년 사람들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전 세계 금 시장은 부분 지급 준비율 도박판과 같습니다. 지금 뉴욕 상품 거래소와 런던 금시장 연합회에서 금고에 보관된 실제 금 단일 온스당 대략 200에서 300 온스의 서류상 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은행, 그리고 투기꾼들은 이 페이퍼 계약을 서로 사고 팔며 실제 금속발을 만질 의도도 없이 가격에 베팅합니다. 그들은 마치 의자 뺏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은 모두가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재무부가 새로운 공식 가격을 2만 달러로 발표하는 순간 음악은 멈춥니다. 서류상으로 1,000만 온스의 금을 공매도한 금고의 은행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보유하지도 않은 금을 팔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가격이 2만 달러로 고정됩니다. 여러분은 즉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 나가 물리적 금을 사서 빚을 갚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이제 모든 은행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사상 최악의 숏스퀴즈를 촉발할 것입니다. 실물 금속에 대한 수요는 수직으로 폭증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팔려 하지 않을 겁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데 누가 서류상 달러를 받고 금을 팔겠습니까? 시장에는 매도 호가가 사라지고 유동성은 증발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ETF 보유자들에게 덫이 닫힙니다. 거래소들은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읽지 않은 계약서 세부 조항에 있는 조항으로 실물 인도가 불가능해질 경우 현금으로 계약을 정산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금이 암시장에서 2만 달러나 3만 달러에 거래될 때 여러분의 증권 계좌는 마지막 공식 정산 가격으로 강제 현금화될 것입니다. 아마 4,000달러, 어쩌면 5,000달러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상승장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실물 금속은 완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데 여러분은 가치 얻게 되어가는 바로 그 통화로 지불받을 것입니다. 서류상 시장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오직 금속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금을 은행대여, 금고에 넣어두면 정부는 절대 모를 거야. 은행에 보관하되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은행 대여 금고가 개인적인 안식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90년 전에 산산조각 난 신화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6102번을 발표했을 때 그는 금을 그저 좋게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에 걸쳐 은행 대여 금고를 봉인하는 연방 명령을 은행들에 내렸습니다. 화요일 아침 은행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금고실로 내려가려 하지만 지점장이 여러분을 막아섭니다. 그는 연방 비상 규정 때문에 혼자서는 금고를 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잡았을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방에 서 있을까요? 국세청 요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은행들은 국가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연방 증인 앞에서 금고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금화, 금고에 또는 금증명서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그들은 공식 가격으로 책정된 서류상 달러 영수증을 여러분에게 건넸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자산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69% 가치 하락을 앞둔 종이 조각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1933년의 일입니다. 정부는 직접 사람들을 은행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느리고 번거로운 일이었죠. 오늘날 2025년에는 그들은 방에 대리인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디지털 보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 로비에 안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이 국가경제 비상 조항을 발동시키는 순간 은행 소프트웨어 자체가 여러분을 차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는 디지털로 표시될 것입니다. 금고에 접근하려면 여러분은 금지된 화폐 금속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위증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금이 은행 시스템 안에 있다면 비록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잠긴 금속 상자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금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와서 가져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보관료를 지불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비축을 저축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경제적 사보타주 행위로 규정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여러분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생존주의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폭력적인 급습을 예상하지만 정부는 그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여러분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조금씩 여러분의 부를 박탈하도록 고안된 4단계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1단계는 애국적인 환매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비축 체계가 확정된 직후 시작될 것입니다. 재무부는 달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 국민들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시장 가격, 어쩌면 5%의 웃돈까지 제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애국심으로 포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금을 파는 것이 국가 부채를 갚는데 일조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굴복할 것입니다. 금을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익에 만족하며 현금화하겠지만 그들은 구명정을 팔아 타이타닉호 승성원을 사는 격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규제의 올가미입니다. 자발적 매도가 뜸해지면 압박이 조여듭니다. 자금 세탁 방지, 즉 AML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규제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고 기준액을 낮출 것입니다. 현재는 딜러들이 대규모 현금 거래를 자주 신고하지만 곧 $600가 넘는 모든 개인 간 금 거래에 대해 디지털 신고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금을 불법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요 온라인 판매상으로부터 금을 샀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과세입니다. 이것은 숨통을 조이는 단계입니다. 의회는 귀금속만을 겨냥한 횡재세 또는 미실현 이득세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금 가격이 정부 정책 때문에 오르고 있으니 정부가 그 이득의 일부를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금이 20% 상승했지만 그 수익에 대해 40%의 세금을 맞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비싸게 만듭니다. 고통을 멈추기 위해 팔고 싶어질 때까지 수수료와 부과금으로 여러분의 고혈을 짜낼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위기 촉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덫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전쟁, 사이버 공격, 채권 시장 동결과 같은 사건들이요. 혼란을 틈타 강제 인수 명령이 발령됩니다. 여러분은 90일 이내에 미리 정해진 공식 가격으로 보유 자산을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범죄자가 됩니다. 그들이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통해 국민들의 금 80%를 확보한 상태일 것입니다. 덫이 발목에 찰칵하고 다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을 천천히 조여오는 것입니다. 이 행정 명령에 대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그것이 피해자 없는 회계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금을 재평가함으로써 단순히 가치를 해제하여 부채를 갚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미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뿐이므로 아무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에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37조 달러의 부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부의 이전입니다. 그것은 4월 15일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료품점에서 신용카드를 긁을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절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부가 5조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증서 지폐를 찍어내고 연방준비제도 FED가 그 유동성을 시스템에 주입하면 상품을 쫓는 돈의 양은 폭증하지만 주택, 석유, 식량과 같은 상품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주머니 속 화폐 가치의 치명적인 하락입니다. 승자는 미국 정부입니다. 그들의 37조 달러 부채는 명목 달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달러 가치를 80% 평가절하한다면 이는 금 가격이 4,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실질 부채 부담은 붕괴합니다. 그들은 채권 보유자들에게 휴지 조각으로 갔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은행들은 그들의 1등급 금 자산 재평가를 통해 대차 대조표가 회복됩니다. 위기 이전에 자본을 실물 자산, 외화, 물리적 금속으로 옮긴 내부자들, 즉 부유한 엘리트들도 승자입니다. 패자는 중산층입니다. 여러분의 급여는 달러로 표시됩니다. 1년에 20%나 30%의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여러분의 임금은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지만 생활 수준은 붕괴할 것입니다. 저축하는 사람들은요, 만약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은행 계좌에 10만 달러를 저축했다면 그 돈은 파괴됩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10만 달러라고 찍혀 있겠지만 현재 2만 달러로 살 수 있는 것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은퇴자들도 패자입니다. 연금펀드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그 채권들의 가치를 없애버리면 연금펀드는 지급 불능 상태가 됩니다. 수표가 우편으로 도착하더라도 전기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억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축한 사람들인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인 정부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의도적인 정책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파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파산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금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며 물론 달러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30년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었습니다. 행정명령은 서명되었습니다. 은행들은 바젤 3 규정을 준수합니다. 덫은 장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위기, 촉발뿐입니다. 신용등급, 강등, 전쟁 또는 수익률의 급작스러운 급등이든 일단 그 반가쇠가 당겨지면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안에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좁은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새로운 자본 통제 규제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90일도 차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재무부가 개인거래 신고 기준액을 낮추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경고 사격입니다. 자산의 국경 간 이동을 현대화한다는 헤드라인을 본다면 그것은 문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면에 국가 경제 비상사태라는 문구가 스크롤되어 나타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할권 다각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가 전적으로 미국 내에 소재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행정명령의 영향권 내에 완전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자산 일부는 폭발 범위 밖, 즉 안전지대에 두어야 합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모범 사례입니다. 이들은 미국 압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체계를 가진 주권 국가들입니다. 스위스에서는 할당된 금 보관은 금융계약이 아닌 자산입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친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대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비금융 자산에 대해 미국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아시아의 스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할 지역에 할당된 보관소로 자산의 일부를 옮기는 것은 숨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파산 위기에 처한 주권국의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재평가가 일어났을 때 당신이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역사상 가장 큰 회계 속임수를 부리려 합니다. 그들은 채권 시장을 살리기 위해 11억 달러를 5조 달러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당신 주머니 속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부채와의 전쟁에서 부수적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재무부의 일일 발표를 추적할 것입니다.
저는 2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특정 규제 변화를 연방관보에서 주시할 것입니다. 만약 덫이 정확히 닫히는 순간을 알고 싶다면, 몰수 조치보다 한 발 앞서고 싶다면 구독하십시오. 다음에 금이 바이트 4,000달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아마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